올해 11월 달은 그 북극해 항로가 갑자기 좀 일찍 얼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몇 척의 선박이 북극해 항로에 좀 고립을 당했었는데, 크리스토퍼 머저리 같은 아틱 7 선박이 중국에서 사베타로 가면서 갇혀 있는 선박들의 앞을 살짝 뚫어줬다, 뭐 그런 기사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빙 선박 기술이 좀 더 잘 개발되고 서브컴플루트가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을 다른 선사들도 잘 따라가길 바랍니다. 자,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기초 발표를 마쳤고요.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한국해양대 윤희성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윤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세션 1의 사회를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윤희성 교수입니다. 세션 1의 첫 번째 발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사의 첫 문을 열어주실 분은 러시아 북극해항로 국장대행 니콜라이 몽코님이십니다. 자, 온라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I'm certain. Dear Chairman.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제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2021년 북극해 항로의 수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 슬라이드는 지금 현재 해당 지역에 인접한 국가들의 국경들을 보여줍니다. 이 북극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빙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이고, 또한 이곳에서는 정기적인 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90년간 계속 정기적인 운항이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의 선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바로 이 북극 지역에서 운항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각 선박의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1990년대에 수립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현재 저희 운항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들입니다. 저희 러시아 북극항로 관리청 NSRA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들을 적용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법과 또한 북극항로 수역 항해 규칙들이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 그 해빙 예측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공간을 고려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데요. I'm sorry. 네, 죄송합니다. 네, 2022년 저희 러시아 연방 정부에서 이 새로운 운항 규칙을 저희가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북극해 항로 수역에서의 항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가 승인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운송 관리 같은 경우는 상선 운송법에서 로사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운항 연방 기업에서 이것을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북극해 항로 수역과 관련된 항해 허가 절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북극항로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극해 항로 수역 내에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요. 여기 신청서에는 북극해 항로 수역 입항 예정일 120일 이상 그리고 15영업일 전까지 신청인이 이 관련된 서류를 첨부를 해서 송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항해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고요.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러시아 북극 항로 관리청에서는 여러 가지 허가와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련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슬라이드 5번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슬라이드는 대략적인 그 스키마틱한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허가를 위한 절차가 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합적인 정보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행을 위한 어떤 관리 그리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런 허가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 전 슬라이드 6번입니다. 슬라이드 6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발급한 허가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2021년 11월 기준인데요. 네, 11월 기준입니다. 저희가 발급한 항해 허가 지금 2021년 11월 기준인데요. 전체 1155개 중에서 그중에서 약 12%가 바로 외국 국적선에 해당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이 내용은 각 국가별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선에 있어서 지금 북극 항로를 운행할 수 있는 선박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해당되어 있습니다. 19개 국가에서 70개 기업들 그리고 145개의 선박들이 지금 2021년에 운항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외국 국적선들이 운항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그 말씀드린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북극 항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요. 전반적인 저희 연간 그 화물 운송량을 보여줍니다. 2021년 11월 1월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그 통과 화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2,90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되었습니다. 이 화물 운송량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약간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화물의 유형과 그리고 화물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화물들이 수출 그리고 물품의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자율운항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과 그리고 또 조업, 구역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700만 톤의 화물이 바로 이 북극 항로에 있는 항만과 또한 포인트를 통해서 운송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북부 항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수역의 여러 항만과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2021년 데이터입니다. 지금 다양한 화물들이 운송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항만으로의 지금 운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피윅 그리고 딕슨 항으로의 화물 운송이 지금 더 연장된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항만이나 다른 포인트로도 지금 여름이라든가 가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물 운송 중에 상당수는 바로 동시베리아 해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여름과 그리고 가을 시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통과 항해의 그 전체적 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일 기준인데요. 약 8,823개가 지금 통과 항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통과 항해 선박들은 이 서부에 있는 국경에서 동쪽에 있는 국경 그리고 북극 항로를 거쳐서 가는 그런 선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지금 통과 항해를 하고 있는 그런 선박들의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일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88건의 통과 항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4선박이 외국 국적선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국적선은 14선박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인데요. 러시아에서의 지금 북극 항로를 이용한 화물 유형과 또한 그 양입니다. 북극 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134만 2천 톤의 철광석 그리고 철광석 컨덴세이트가 바로 16척의 선박을 이용해서 몰몬스에서 캐나다와 그리고 중국 항만으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 화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대부분 이 통과 화물 같은 것들은 중국의 선사인 코스코를 통해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일반 화물 같은 경우에는 또 서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운송이 되고 있고 약 14개 선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것이 전체에서는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일 기준 약 200만 톤 이상의 통과 화물이 바로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운송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전반적인 그 빙질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극 항로에 있는 이 수역에서 2021년 항행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파지티브 아노말리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2021년에 나타났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7년간 최저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 빙하가 지난 7년보다도 더 빨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잔적 빙하가 계속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카라치 동부 지역에서 그리고 동시베리아 해의 남동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이 잔적 빙하가 생긴 것이 이 2021년 가을 전체적인 빙질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선박들의 그 수와 또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쇄빙선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선박들의 위치와 그리고 그 수를 지금 11월 19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들을 보시면 16척이 이렇게 쇄빙선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쇠빙선 에스코트를 기다리는 선박들이 7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빙 그리고 쇠빙과 관련된 그 선박들이 지원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빙하로 인한 영향을 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것을 버틸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데미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추진 시스템이라든가 쇄빙 기능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쇄빙선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쇄빙선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금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2021년 선박들이 많이 대형화되고 또 늘어나면서 북극 항로 지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화물의 운송을 이 북극항에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그 추진 시스템을 갖춘다라든가 또 그 기타 기능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기존의 쇄빙선들을 또한 수리를 하는 것을 제가 완료를 했고요. 또한 2022년에는 아크틱 클래스의 원자력 쇄빙선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12월 6일에는 모든 선박들이 바로 이 쇄빙선의 도움을 받아서 잘 운항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런 데미지 없이 잘 운행이 됐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니콜라이 몽코님께서 그 북극해 항로 수역을 통과한 선박의 어떤 통계, 그 다음에 화물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올해 생겼던 일에 대한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동안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할 내용이 있는 분들은 제게 메모를 전달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단한 질문은요. 지금 트랜짓 쉬핑으로 그 통과 항로에 그 화물량을 보면 약 2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컨테이너가 한 3만 톤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북극 항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뭐 벌크 카고나 제너럴 카고도 중요하겠지만 컨테이너를 어떻게 통과량을 늘릴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니콜라이 몽코님께서는 컨테이너의 그 통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전달이 됐으면 마이크 켜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니콜라이 몽코님,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조금 기술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세션으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북극해항로 인프라 개발 정책에 대해서 러시아 로사톰 국가정책국장 미하일 벨킨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Can you hear me? 예,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십니까? Yes, I can hear you.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dear participants, once again, good day. 다시 한번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북극 항로의 인프라 개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발표 직후에 여러분 질문을 받든지 혹은 Q&A 세션을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생기시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극 항로의 국가 인프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의 미하일 벨킨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북극 항로 세미나 1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세미나가 계속 개최될 수 있다는 점 정말 기쁩니다. 이는 북극 해운과 특히 북극 항로의 개발이란 주제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극 항로 운항의 비즈니스 측면과 과학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북극 항로 인프라 개발 정책과 국영기업인 로사톰이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하게 될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로사톰이 담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북극 항로의 경계는 러시아 연방 상선법에 따라서 그 경계가 정해지는데요. 항로 자체는 러시아 벨타적 경제 수역에 완전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노르웨이, 동쪽으로는 미국과 국경을 면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경계를 법으로 정하는 이유는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인데요. 유엔 해사법 협약 제234조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극 항로에는 6개의 해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베타 항이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사톰은 연방정부법에 따라서 건설해야 하는 다양한 항만 터미널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설 작업과 심해 운하 건설, 내빙 구조물, 부두, 안벽, 그 외에 다양한 기타 항만 시설들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항만 시설, 예를 들어서 창고나 기차나 연료 저장소와 같은 설비들은 해당 터미널의 운영사가 건설합니다. 북극 항로는 서쪽과 동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빙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북쪽과 동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쪽이 얼음이 두껍고 항해 조건이 훨씬 더 혹독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북극 항로의 인프라 운영사 설립을 결정했을 당시에 러시아 정부는 터키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에서는 양대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로사톰과 러시아 교통부가 기능과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 방식에 따르면 로사톰은 해빙 선대를 관리하고 북극 항로에 대한 국가 정책을 구현하고 제안하며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의 자산을 관리합니다. 또한 항해 조직을 운영하고요. 항해 안전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교통부에서는 북극 항로의 항해 규정과 러시아 연방의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면서 운송 분야의 연방 국가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선박의 연방은 항만을 통제하는 역할과 관련 입법 규정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항법 안전을 통제하고 항만 관리자를 관리하며 항만 사용료 채택 목록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로사톰의 승인을 거쳐서 교통부에서는 항만회사의 강제 규정과 북극 항로 쇄빙 지원 규칙, 선박의 쇄빙 도선 규칙 등을 수립하고 북극 항로의 지원 건별로 부과되는 항만 사용료 목록과 항만 건설을 결정하게 됩니다. 2019년 로사톰에서는 북극 항로 인프라 개발 계획을 러시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2045년까지의 기간을 아우르는 이 인프라 계획을 정부에서 2019년 12월에 정부령으로 승인하고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은 북극 항로 개발의 세 단계를 제시합니다. 1단계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북극 항로 서부 지역의 개발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쇄빙선 건조, 항로의 수심 측정을 위한 수로선대, 교통부가 전담 추진하는 수색 구조 활동 등이 이 1단계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2단계는 2015년부터 시작돼 2030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연중 항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극 항로의 동부가 해빙 조건이 훨씬 열악하고 현재 이 구역의 상업 항해는 동절기에, 춘절기에는 일시 중단됩니다. 2단계의 목표는 LNG와 원유, 금속과 같은 러시아 북극 상품을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직접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극 항로의 동부 구역의 연중 항행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3단계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을 대상으로 북극 항로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 국내 운송 회랑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한 국제 통항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 해운업계가 북극 항로를 물류 계획에 통합하는 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통항 실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한 화물 수송은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총 수송 물동량이 3,297만 톤이었고요. 올해는 약 3,400만 톤의 화물이 수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세대에는 북극 항로를 통해 운송된 최대 화물량이 650만 톤, 1987년 650만 톤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참 흥미롭죠.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까지 8천만 톤 수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NG가 3,550만 톤, 원유가 3,670만 톤, 석탄이 350만 톤, 비철과 귀금속이 170만 톤, 기차, 화물 400만 톤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제 통항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모두 합산을 해보면 8천만 톤이 조금 넘습니다. 2030년 화물 물동량이 1억 1천만 톤이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물동량 증가가 예측되는 부분을 저희가 상세하게 러시아의 북극 항로 연방 프로젝트 개발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인프라 운영사로서 로사톰의 최우선 과제는 수심 정보를 제공하고 홀수가 큰 중량 선박의 항로를 추천하기 위해서 북극 항로에 대한 수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전문 수로 선단을 운영하는 기업인 하이드로그래픽 엔터프라이즈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법률에 따라서 로사톰이 북극 항로 내 구축하는 국가 항만 인프라 건설과 유지 관리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로 연구 일정은 각각 다른 색상으로 제가 슬라이드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연구에는 북극 항로의 서부와 동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북극 항로의 수색 구조 작업은 그리고 석유 유출 시 처리 작업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는 러시아 교통부가 수행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로사톰은 법규에 따라서 준비와 실제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북극 항로를 포함해서 2024년까지 러시아 북극 국경에서 해상구조 서비스 선박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것이고 투입이 될 것인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24척의 구조 선박과 소방 선박이 북극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 18척은 구조를 위한 쇄빙선이 되고요. 그리고 7메가와트 전력의 선박 5척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선단이 로사톰 쇄빙선과 함께 연중 내내 북극의 모든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북극 항로에서 급격하게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요. 2024년 이후에는 수색 구조 및 소방대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결착빈과 해빙 조건이 열악한 해역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쇄빙 함대가 필요합니다. 이 원자력 쇄빙 선단을 바로 로사톰의 계열사인 로사톰 플로트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로사톰 플로트는 현재 1년에 차세대 유니버설 쇄빙선, 원자력 쇄빙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틱 1을 포함해서 5척의 원자력 쇄빙선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적인 쇄빙선 5척 중 3척이 2027년과 2028년에 퇴역 수순을 밟게 됩니다. 2021년, 2022년, 2024년 그리고 2026년에 취역 예정인 현재 건조 중인 유니버설 원자력 쇄빙선들이 이 퇴역선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쇄빙선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볼란스키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유형의 차세대 쇄빙선은 리더형의 쇄빙선으로 블라디보스톡의 바이가치 조선소에서 현재 건조 중입니다. 지금까지 건조된 쇄빙선 중에 가장 크고 고성능인데요. 2027년 취역 예정인 브레이시아가 되겠습니다. 로사톰은 2030년까지 총 7척의 원자력 쇄빙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로사톰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쇄빙선을 건조하고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리슨 이글과 첫 번째 예비 계약을 라즈다에서 체결했습니다. 이 조선소에서 LNG 쇄빙선 한 척을 공동 개발하고 건조할 예정입니다. 슬라이드에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신형 쇄빙선 유형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쇄빙선은 이미 가동 중인 유니버설 원자력 외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출력 60메가와트고요. 2027년 리더형이 취역하기 전까지 운용 중인 가장 강력한 쇄빙선이 될 것입니다. 이 쇄빙선은 유니버설이라고 명명이 되는데요. 홀수를 10.5m에서 8.5m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량이 필요한 해빙력에서 수심이 얕은 구역 모두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역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쇄빙 역량은 얼음 두께 2m 상황에서 일정한 속도로 항해가 가능한 수준이고 최대 3m까지도 가능합니다. 2노트 속도로 운항이 가능하고요. 폭은 34m고요. 그렇게 되면 이전의 어떤 원자력 쇄빙선보다도 더 그 폭이 큽니다. 해빙력에서 더 넓은 길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리더형 원자력 쇄빙선은 추진력, 출력이 120메가와트로 범용 쇄빙선보다 2배 이상 강합니다. 전폭이 47.5m로 모든 쇄빙선 중에서 가장 폭이 넓습니다. 1.5에서 2노트의 균일한 속도로 만재 홀수에서 운항이 가능하고요. 최대 4.1m 두께의 평단 빙 상태에서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리더형 쇄빙선이 북극 항로 연중 운항 전략의 일환으로서 설계가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북극 항로 동부의 해빙 조건 때문에 특별히 설계가 된 쇄빙선이고요. LNG로 구동이 되고 아직 설계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주요 기술 파라미터를 포함한 초기 설계는 로사톰 플로트의 아키트4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쇄빙선이 잠재적으로 전폭이 31.4m가 되고 출력은 40메가와트가 될 것이고요. 쇄빙 능력은 단단한 결착병 상황에서 2.85m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LNG 쇄빙선은 원자력 쇄빙선단을 보완하고 항만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단단한 얼음에서도 중부화 작업을 위해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로사톰이 시행하는 항만 인프라 건설 사업의 대부분은 북극 항로의 서부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라해와 이니시 그리고 예니해, 옵스카베이에 투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에는 화물량이 가장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게 되는 투자 프로젝트가 있고요.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역시 있습니다.
옵스키만의 프로젝트는 주로 LNG, 원유, 가스 응축물이 되겠습니다. 노바텍과 그리고 가스프롬 네프트가 운영을 하게 되고요. 예니세이 지역의 두딩카 항만에서 주로 비철과 귀금속이 수출이 됩니다. 예니세이와 가까운 다른 두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브나야제보다는 석탄을 수출하게 됩니다. 북터 세브르항은 또 다른 주요 프로젝트로서 원유 프로젝트로서 진행이 되고 2024년까지 3,600만 톤 이상의 석유를 해상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예상 공사 기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동부는 주로 개발 예정인 프로젝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두 개의 새로운 터미널이 건설 예정이고요. 하나는 택시항 근처에 있는 나야바라고 하고요. 다른 곳은 페백항 근처의 나글리아닌이라고 합니다. 나글리아닌 터미널은 카즈미른이 시행하는 바람스키 광산과 가공 공장에서 생산된 구리 정광을 수출하게 됩니다. 로사톰은 터미널을 위한 항만 인프라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터미널 내에 수년 내에 건설된 부식 원자력 발전소 4기를 배치해서 이 플랜트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북극 항로의 동부는 서부에 비해서 투자 프로젝트 수는 적습니다만 러시아 북극 상품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직접 공급하는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동부의 개발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와 로사톰에서 필요한 모든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타톰과 모든 관련 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극 항로를 상산 분야의 모든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현대적인 해상 운송 회랑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북극 항로는 이미 상당한 수의 투자 프로젝트를 목도하고 있고요. 현재 개발 중입니다만 향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깜빡하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북극 항로의 연방 프로젝트 개발에 결국은 이 11만 톤의 화물에 중점적으로 투입이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물량이 같은 해 최소 1억 5천만 톤, 2035년은 최대 2억 5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항만과 북극 항로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저희도 주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와 바렌츠해 그리고 동쪽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양한 화물선들이 기항을 하게 되는 항만들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항만들, 유럽과 미국의 주요 항만으로 이렇게 항행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통일한 항로를 구축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과 항만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북극 항로를 통한 국제 통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운송 화물량이 70만 톤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에는 거의 130만 톤에 달하고요. 올해 11월 초까지 이미 200만 톤을 넘었었습니다. 통항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아마도 그 양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통항 선박수도 2019년에는 37척에서 2021년 84척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21년이 끝나지 않았죠.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84척 중에서 74척이 러시아 국적선이 아닙니다. 주요 운송 화물은 철광석과 정광이고 주로 내륙과 캐나다 무르만스크에서 아시아 태평양 항구로 수송이 됩니다. 일반 화물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통과 운항은 수행 선박 크기는 다르지만 올해 최대 규모의 선박이 투입됐습니다. 중량톤 11만 1,500톤의 벙커가 적재 조건과 공상 상태로 북극 항로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운송 선박의 내빙 등급은 아크 7이고요. 내빙 등급이 없는 선박까지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통항 수송 물동량이 3배 증가했고요. 올해는 예상 총 화물량이 3,400만 톤 중에서 200만 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슬라이드의 하단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하일 벨킨 국장님께서 2030년,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그 연중 항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 확충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플로어에 질문 하나가 있어서요.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연구선 소모포호를 아크틱 7 클래스의 LNG 운반선이 항해를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듣고 싶습니다. Am I on? 이제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소모포 선박에 대한 말씀이시죠? LNG 탱커가 지원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게 맞나요? 맞습니다. Yes. 11월에 사실 해빙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빙 지원이 많이 필요했죠. 현재는 그 상황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해소가 되었고요. 이제는 북극 항로에 긴박한 쇠빙 지원이 필요한 선박은 없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상황에 대처를 했고요. 모두가 안전하게 항해를 했습니다. 소모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빙 등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운항은 가능했고요. 북극 항로의 운항에서 LNG 선 탱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주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것에 저희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한 1시간 정도밖에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적절하게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셨는지요? 답변이 되셨나요? 그 답변 주셨는데요. 한 가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만약에 외국 선사의 그 아크7 클래스 베설이 아크4에 선박하고 컨보이를 형성해서 항해하겠다고 하면 그걸 그 로사톰에서는 허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Can you? 잘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예. 저희가 카라반을 운영을 할 때는 쇠빙선이 속도 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라반과 호송을 할 때는 더 낮은 그 내빙 등급 선박과 함께 운영이 되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내빙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카라반으로 묶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뒤로 처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낮은 내빙 등급의 선박 그리고 더 낮은 속도의 운항 선박을 이렇게 묶었을 때는 저희가 안전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섞어서 등급을 섞어서는 혼합을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등급이 낮은 선박은 통항 기간이 더 짧습니다. 아크7은 연중 운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크4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빙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운항 가능한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크4는 운항 가능 기간이 짧죠.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아크7이 더 폭넓은 운항 가능 기간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아크4는 운항 가능 기간이 그보다 짧다라는 것을 주지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다. 답변이 된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발표에 이어서 질문까지 답변해 주신 Thank you very much. 미하일 베킨께 그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1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